아빠가 얼마나 고기를 좋아했는지 알아?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도 모르겠니? 그건 고기 때문이 아니라 병 때문이었잖아. 나 그냥 평범한 음식이 먹고 싶었어. 엄마는 말없이 주저앉았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고기를 먹었고 엄마는 매번 그것을 아빠의 죽음과 연결지으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저는 엄마의 깊은 상처를 이해하면서도 제 선택을 존중받고 싶었습니다. 엄마도 나를 사랑하잖아. 그렇다면 내가 뭘 먹든 괜찮지 않아?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고 우리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하죠. 밥 한 번 먹자. 식사라도 같이 하자. 식사를 함께하는 일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서 관계를 맺고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바쁜 시대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족끼리의 식사가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말다툼이라도 있었다면 같은 식탁에 앉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철저한 채식주의자인 어머니와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여성입니다. 과연 한국의 밥상에는 어떤 마법 같은 힘이 있었을까요? 사연 들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이야기들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타까운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클레어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샌디에이고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저희 집은 언제나 햇살이 가득한 곳이었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엄마의 철저한 채식주의였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생일 파티에서 치즈버거를 먹을 때 저는 항상 샐러드와 콩패티로 만든 버거를 먹어야 했습니다. 아무도 제 점심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클레어, 이거 무슨 버거야? 친구가 물었을 때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콩으로 만든 거야. 맛은 괜찮아. 아빠가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신 건 제가 채돌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만 볼 수 있는 아빠는 항상 웃고 있었고 바비큐 그릴 앞에서 찍은 사진이 유독 많았어요. 엄마는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고기가 당신을 데려갔어? 난 클레어에게 그런 음식 절대 안 먹일 거야. 어린 제게는 그 말이 무섭고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엄마에게 고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앗아간 원수였습니다. 아빠의 장례식 다음 날, 엄마는 냉장고에 있던 모든 육류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우리 집에는 고기가 들어온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채식은 단순한 식단이 아닌 아빠를 잃은 슬픔과 죄책감이 만들어낸 엄마의 신념이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다른 아이들은 핫도그와 치킨 너겟을 먹을 때 저는 두부와 야채를 먹어야 했습니다. 왜 고기 안 먹어? 친구가 물었을 때 저는 대답했어요. 고기는 나쁜 거래. 엄마가 그러셨어. 하지만 속으로는 친구들의 점심이 부러웠습니다. 10살 생일, 친구 제시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의 일이에요. 제시의 엄마는 모두에게 햄버거를 나눠 주었고 저는 처음으로 고민했습니다. 엄마에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햄버거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부드럽고 육즙이 가득한 패티, 신선한 양상추와 토마토의 조화. 클레어, 맛있지? 제시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엄마가 물었어요. 오늘 파티 어땠어? 재미있었니? 저는 잠시 멈칫하다가 대답했죠. 그냥 평범했어. 그건 제 인생 첫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상황은 더 복잡해졌어요.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저는 엄마의 규칙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급식에서 몰래 치킨 너겟을 먹고 친구들과 패스트푸드점에 가는 일이 잦아졌죠. 고기를 먹을 때마다 죄책감이 있었지만 그 맛에 저는 점점 더 끌렸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고기를 먹는 걸 엄마에게 들킨 날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햄버거를 먹으며 친구와 가게를 나오던 저를 엄마가 마주쳤습니다. 엄마의 눈에 비친 실망감은 잊을 수 없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는 울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고기를 좋아했는지 알아?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도 모르겠니? 저는 참다 못해 소리쳤어요. 그건 고기 때문이 아니라 병 때문이었잖아. 나 그냥 평범한 음식이 먹고 싶었어. 엄마는 말없이 주저앉았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식탁은 침묵으로 가득 찼고
식사는 점점 형식적인 의무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갈등은 더 커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고 엄마는 매번 그것을 아빠의 죽음과 연결지으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저는 엄마의 깊은 상처를 이해하면서도 제 선택을 존중받고 싶었습니다. 엄마도 나를 사랑하잖아. 그렇다면 내가 뭘 먹든 괜찮지 않아?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고 우리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대학 진학과 함께 저는 기숙사로 이사했고 그것은 마치 새로운 세상으로의 도약 같았어요. 더 이상 숨어서 고기를 먹을 필요가 없었고 다양한 요리를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고기를 먹을 때면 엄마의 실망한 눈빛이 떠올랐어요. 저는 억압에 대한 보상을 받듯 음식에 집착하게 되었고 하루하루가 먹는 즐거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저는 마침내 완전히 독립했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임대했고 주방에는 제 소유의 그릴이 놓였습니다. 첫 스테이크를 구워 먹던 날 저는 울면서 고기를 삼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어요. 오랜 갈등과 죄책감 그리고 드디어 찾은 자유가 섞인 감정의 폭발이었습니다. 엄마와는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식사 이야기는 철저히 피했습니다.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의 아픔을 이해했지만 더 이상 그 신념에 제 삶을 맞출 수는 없었어요. 그런 제 인생에 커다란 전환점이 찾아온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유학 온 친구 지연이가 저를 LA 한인타운으로 초대한 날이었죠. 클레어, 너 진짜 고기 좋아한다며? 그럼 삼겹살은 무조건 먹어봐야 해. 완전 다른 세계야. 솔직히 말해 그때까진 한국 음식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김치나 불고기 정도만 들어봤고 그마저도 낯설었죠. 하지만 지연의 초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인타운의 작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특유의 향신료 냄새와 고기 굽는 향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좁은 테이블, 중앙에 놓인 동그란 불판, 그리고 이국적인 분위기, 모든 게 새로웠어요. 앉아봐. 내가 시킬게. 지연은 익숙하게 메뉴를 주문했고 곧 생고기가 접시에 담겨 나왔습니다.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갈수록 제 입안에는 침이 고였고 그 광경은 일종의 퍼포먼스 같았어요. 지연은 고기를 가위로 자르더니 상추에 쌈장을 바르고 고기와 마늘, 고추, 파무침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싸서 한 입에 넣는 거야. 해봐. 진짜 이렇게 많이 싸도 돼. 당연하지. 그래야 맛있어. 저는 그녀가 말한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한 입, 단 한 입으로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건 단순한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삼겹살의 고소한 기름기, 아삭한 상추, 짭조름한 쌈장, 알싸한 마늘과 향긋한 파무침이 입안에서 폭발하듯 어우러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저는 감탄을 금치 못하며 물었습니다.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죠. 이게 한국식 고기 먹는 법이야. 야채랑 같이 먹어서 더 맛있는 거지. 그날 밤 저는 단순히 새로운 음식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문화를 만났다고 느꼈습니다. 바비큐와는 또 다른 차원의 섬세함과 조화. 그 이후 저는 완전히 한식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불고기, 갈비, 된장찌개, 김치찌개 등등. 지연은 저를 데리고 다양한 한식당을 다녔고 그 경험은 매번 경이로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양한 음식을 맛봐도 제게 가장 강렬했던 건 여전히 첫 삼겹살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 말했어요. 클레어, 여기서 이렇게 맛있는데 진짜 한국 가면 또 완전 달라. 진짜 삼겹살은 거기서 먹어야 해. 그 말은 제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그때 처음 생겼고 우리는 곧바로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숙소를 정하고 지연이 추천한 맛집 리스트를 만들며 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설레었습니다. 한인타운의 맛도 충분히 좋았지만 진짜 현지의 맛은 어떨까?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첫인상은 정돈됨이었습니다. 공항은 너무나 깔끔했고 사람들은 차분하고 질서 정연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할 때 주변의 조용함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과는 확연히 다른 풍경이었죠. 기차 안 사람들은 조용히 휴대폰을 보거나 낮은 목소리로 대화했고 열차는 정확한 시간에 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어때? 지연이 물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모든 게 너무 정돈돼 있고 뭔가 조용한 에너지가 있어. 지연은 웃으며 말했어요. 기다려봐. 진짜 놀랄만한 건 아직 안 봤어. 우리는 남산타워로 향했고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풍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어요. 끝없이 펼쳐진 도심,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한강, 그리고 둘러싼 산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이 지연이 그렇게 사랑했던 고향이구나. 그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묘한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낯선 향과 맛,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놀라운 평온함. 이 여행이 단순한 미식 탐방이 아니라 제 삶을 바꾸는 여정이 될 거란 예감이 들었습니다. 남산 타워 꼭대기에 오르자 저를 반긴 건 끝없이 이어진 자물쇠들이었어요. 다양한 색과 모양의 자물쇠들이 철망에 빽빽하게 걸려 있었죠. 이건 뭐야? 제가 묻자 지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연인들이 여기 와서 사랑을 맹세하는 거야. 자물쇠에 이름이나 메시지를 적고 잠가놓는 거지. 열쇠는 버리고. 영원히 함께하자는 의미로. 응, 그렇지. 그 설명을 들으며 저는 문득 엄마와 아빠를 떠올렸어요. 그들도 이런 식으로 사랑을 약속했던 걸까? 아빠가 떠난 후 엄마가 고기를 끊고 철저한 채식주의자가 되었던 그 모든 세월이 슬픔을 품은 맹세처럼 믿겨졌습니다. 아빠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엄마를 지탱했던 신념으로 바뀐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우리는 인사동의 작은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이 추천한 메뉴는 돌솥 비빔밥이었어요. 뜨거운 돌그릇에 담긴 밥 위로 다채로운 나물, 계란, 그리고 약간의 고기가 얹혀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고추장 넣고 쓱쓱 비벼 먹으면 돼. 지연이 먼저 고추장을 넣고 비비기 시작했어요. 저도 따라했죠. 한 숟갈 더 넣자 고소한 참기름 향과 나물의 식감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세상에. 이건 예술이야. 제가 감탄하자 지연은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이게 진짜 한국 비빔밥이야. 미국에서 먹던 거랑은 다르지? 완전 다른 요리 같아. 오후엔 경복궁에 갔습니다. 궁궐 입구를 통과하자 화려한 단청과 웅장한 목조 건물들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이거 마치 옛날 드라마 세트장 같아. 진짜로 조선 왕들이 살던 곳이야. 여기가 한국 역사 그 자체야. 지연은 자랑스러워 보였고 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입은 한복이 너무 예뻐 보여 저도 입어보기로 했어요. 밝은 하늘색 저고리와 분홍빛 치마가 제 몸을 감싸자 낯선 듯 익숙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이 어릴 적 동화 속 공주가 된 것 같았습니다. 어울려. 진짜 한국 사람 같아. 지연이 말했죠. 고마워. 나중에 엄마랑 꼭 다시 오고 싶어. 저녁이 되자 드디어 진짜 삼겹살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지연은 강남의 인기 있는 삼겹살집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식당 안을 가득 메웠고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는 삼겹살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고파졌습니다. 고기 굽는 소리까지 맛있는 건 처음이야. 제가 말하자 지연이 능숙하게 고기를 가위로 잘라 뒤집었습니다. 고기가 적당히 익자 지연은 상추에 쌈장을 바르고 삼겹살과 마늘, 고추, 파무침을 올려 한 쌈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먹어야 진짜야. 지연을 따라 저도 한 입 크게 넣었는데 그 순간 입 안에서 세상이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고소하고 풍부한 맛, 채소와 양념의 조화. 미국에서 먹었던 삼겹살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삼겹살이구나. 제가 중얼거리자 지연은 웃으며 소주를 한 잔 따라 주었습니다. 한 잔에 고기엔 소주가 최고의 조합이거든. 처음 마셔보는 소주는 꽤 독했지만 묘하게 삼겹살과 잘 어울렸어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형형색색의 네온사인,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연 상점, 거리를 가득 채운 사람들. 그런데 놀랍도록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를 잘 지켰습니다. 서울은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다워. 지연이 말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여기 오길 정말 잘했어. 그날 밤 저는 한식의 풍미와 한국의 문화 속에서 뭔가 깊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에서 느꼈던 생동감은 미국의 번화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어디를 가도 질서가 있고 사람들의 얼굴엔 여유가 배어 있었죠. 그 따뜻한 에너지가 오랫동안 가슴에 남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숙소 근처의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햇살이 은은하게 퍼지는 강가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고 있었어요. 달리기를 하는 사람, 자전거를 타는 사람,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까지. 그 광경을 보며 저는 서울의 아침이 얼마나 활기찬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서울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평소라면 바쁘게만 움직였을 저 자신이 조금 낯설기도 했죠. 그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무렵 지연이 저를 전통시장에 데려갔습니다. 우리가 향한 곳은 광장시장이었어요.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압도당했어요. 형형색색의 간판과 각양각색의 사람들, 다양한 냄새와 소리로 가득한 공간. 튀김 냄새, 전통간장 냄새, 떡볶이의 매콤한 향이 공기 중에 섞여 있었고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시장 전체를 채우고 있었어요. 이거 한번 먹어봐. 떡볶이야.
지연이 종이컵에 담긴 떡볶이를 건넸어요. 조심스럽게 한 입 먹자 입 안 가득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소스가 퍼졌고 쫄깃한 떡의 식감이 놀라웠어요. 와, 이건 진짜 중독될 맛이야. 제가 감탄하자 지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치? 한국 사람들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시장을 거닐다가 저는 또 한 번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이 활기찬 공간, 다양한 채소 요리와 나물들 엄마가 이곳에 왔다면 참 좋아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충동적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한국이야. 여긴 정말 아름다워. 제 말에 엄마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 어떤데? 저는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걸 마치 누적된 감정처럼 한꺼번에 쏟아냈어요. 깨끗한 거리, 맛있는 음식,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삼겹살 이야기는 조심스럽게 생략했죠. 엄마, 여기는 채식 음식도 정말 다양하고 맛있어. 다음엔 우리 같이 오자.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엄마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거 좋겠구나. 하지만 요즘 내 발목이 또 안 좋아. 어제 넘어져서 병원 다녀왔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는 몇 년 전부터 자주 넘어지고 골절상을 입었죠. 처음엔 단순한 부상이라 생각했지만 반복되면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자 지연이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저는 엄마의 최근 상태에 대해 이야기했고 자주 넘어지고 뼈가 약해졌다는 말을 하자 지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장기간 채식하면 뼈 약해지는 거 몰라? 단백질 결핍이 진짜 심각할 수도 있어. 정말? 단백질 부족이랑 그런 게 관련 있어? 응. 내 사촌도 오래 채식하다가 골밀도 낮아져서 병원 다녔어. 결국 생선이랑 달걀은 먹기 시작했지. 지연의 말은 저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엄마는 20년 넘게 철저한 채식을 고수해왔고 단백질 보충제도 철저히 거부했죠. 특히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더 완고해졌어요. 저는 항상 엄마가 강하고 건강할 거라 믿었는데 요즘 들어 자주 다리가 풀리고 넘어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하는 거 아닐까? 제가 물었고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쉽지만 오래된 신념 바꾸는 건 쉽지 않아? 너희 엄마는 아빠와의 약속처럼 채식을 지켜온 거잖아. 고기를 권해도 듣지 않던 엄마와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또다시 갈등이 생길 게 뻔했죠. 하지만 저는 이번만큼은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스테이크 한 번 생각나지 않을 만큼 고기를 다양하게 즐기며 음식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났어요. 함께 이 음식을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독립하던 날엔 그렇게 무심했던 엄마의 존재가 지금은 모든 풍경 속에서 함께였으면 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행 마지막 날, 지연과 저는 한강변에서 자전거를 빌려 탔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강물을 반짝이게 비추고 바람은 부드럽게 얼굴을 스쳐갔어요. 자전거를 타다 잠시 쉬는 동안 저는 결심했어요. 나 미국 돌아가면 엄마 설득할 거야. 어떻게든 한국 같이 오게 하고 싶어.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보며 지난 며칠을 곱씹었어요. 이건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제 인생의 방향을 조금 바꿔놓은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이란 단순한 맛, 그 이상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음식은 기억이고 위로이며 때로는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거요. 미국에 돌아온 후 저는 엄마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연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장기간 채식은 뼈를 약하게 만들 수 있어. 엄마를 바꾸기 쉽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 시도는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지만 엄마는 단호했어요. 클레어, 내 아빠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잊었니? 그 한마디의 대화는 늘 멈춰버렸어요. 몇 달간 반복된 실패에 저는 지치고 말았죠. 그러던 어느 겨울날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집 앞 계단에서 미끄러져 손목이 부러졌다는 소식이었어요. 병원에서 깊게 골절됐다고 했어. 한 달은 손을 못 쓴대.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엄마가 원하지 않더라도 나는 계속 설득해야 해. 다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삶이 더 오래도록 건강하길 바라는 딸로서 말이에요. 저는 모든 일정을 미루고 곧장 엄마 집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택시를 타고 도착한 엄마 집 앞,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언제나 강인하고 정돈된 모습이던 엄마가 깁스를 한 채 힘없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몰라보게 야윈 얼굴,
창백한 피부,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와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냉장고가 말없이 그간의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죠. 엄마, 왔구나. 엄마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그 안에 피로와 불안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엄마의 집에 머물며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청소, 장보기, 식사 준비,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의 식습관을 가까이서 지켜보게 되었어요. 냉장고에는 두부, 콩, 약간의 채소뿐. 단백질이라곤 오직 식물성에 의존하고 있었고 그마저도 양이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의사의 진료 기록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단백질 부족, 칼슘과 단백질 보충이 필요하다는 소견.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보충제라도 드셔봐요. 요즘은 식물성도 많고.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내 신념대로 살 거야. 너도 알잖아. 네 아버지가. 엄마의 눈빛이 단호했지만 예전과는 다른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불안. 아마도 엄마 스스로도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깨닫고 있었을 겁니다. 며칠 후 저는 조심스레 한국 여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한국 벚꽃 정말 예뻐요. 4월에 가면 여의도 공원이 벚꽃 터널이 되거든요. 그래. 엄마의 눈이 조금 커졌어요. 예전엔 나도 아시아 배낭여행을 꿈꿨었지. 결혼하기 전엔 꼭 가보고 싶었는데. 기회다 싶었습니다. 우리 같이 가요. 4월 초면 딱 좋아요. 걱정 마요. 한국에도 채식 음식 많아요. 고기는 절대 권하지 않을게요. 엄마는 망설였지만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한번 가보자. 그 후 몇 달간 저는 꼼꼼하게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항공권 예약, 서울 숙소, 벚꽃 시즌 일정, 심지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의료시설 정보까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미국보다 훨씬 저렴하고 효율적이란 것도 알게 되었죠. 그리고 드디어 4월 초 우리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손목에 깁스를 하고 있었고 조금 불편해 보였지만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아빠 없이 이렇게 먼 곳에 가는 건 처음이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엄마는 한국의 깔끔한 공항철도와 친절한 안내 시스템에 감탄했어요. 미국에선 상상도 못해. 서울 도심의 호텔에 도착한 후 간단히 짐을 풀고 근처 식당에서 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 고기를 빼달라고 부탁했고 엄마는 고개를 갸웃하며 먹더니 말했죠. 생각보다 맛있네. 양념도 좋고. 다음 날 우리는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봄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 하얗고 분홍빛 터널 아래를 걷는 그 순간 엄마의 얼굴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어요. 천천히 걸으며 엄마는 아빠와의 연애 이야기, 제가 태어났던 순간의 기억을 하나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내 아빠도 원래 고기를 좋아했어. 바비큐 없인 못 산다더니 내가 바꿔놨지. 그 목소리엔 아련함이 묻어났고 저는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참아왔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순간 마른 잎 위에 쌓인 꽃이 피 엄마의 발 아래 미끄러졌고 엄마가 중심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엄마, 저는 재빨리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엄마는 바닥에 쓰러지며 발목을 감싸 안고 고통을 호소했어요. 근처 시민들이 달려와 도와주었고 구급차가 곧 도착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어요. 괜찮을 거예요. 엄마, 곧 병원 도착해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진료가 시작됐습니다. 놀랍도록 빠른 접수와 검진 절차, 그리고 영어가 능숙한 직원 덕분에 소통도 문제 없었어요. 엑스레이 결과를 본 의사는 제게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경미한 발목 골절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어머님의 골밀도예요. 엑스레이 상으로도 골감 소증이 의심됩니다. 정확한 검진을 위해 골밀도 검사를 권유합니다. 엄마에게 그 말을 전하자 잠시 침묵 끝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엄마는 골밀도 검사와 종합혈액 검사, 영양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병실에서 검사를 기다리며 저는 창밖으로 지는 벚꽃을 바라봤어요. 이번 여행, 단순한 모녀 여행이 아니란 걸 확신했습니다. 이제 우리 관계도 엄마의 삶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모든 과정이 미국 병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온 다음 날, 저희는 주치의와 상담을 했습니다.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결과를 설명했어요. 어머니의 상태는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골밀도가 정상 수치의 60% 수준입니다. 이는 심각한 골감 소증에 해당해요. 그리고 비타민 D,
비군, 단백질, 철분 등 여러 영양소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엄마는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난 항상 건강한 식단을 유지해왔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의사는 엄마의 식습관에 대해 물었고, 엄마는 20년 넘게 철저한 채식을 해왔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의사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채식이 건강에 좋은 방식일 수는 있지만 특히 단백질과 비타민, 철분, 칼슘 섭취가 부족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단백질이 부족하면 작은 사고가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의사는 엄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최근 들어 근력이 약해지거나 쉽게 피로해지는 걸 느끼신 적 없으세요? 엄마는 그제야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 몇 년 전부터 그랬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무언가를 드는 것도 버거워졌지.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철렁했어요. 엄마도 이미 자신의 몸에 무언가 이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의사는 치료 계획을 설명했어요. 우선 발목 골절을 위한 깁스와 함께 비타민 D 보충제를 처방했고, 가장 중요한 건 식단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점진적으로 동물성 단백질을 식단에 도입해 보세요. 처음에는 생선이나 달걀처럼 비교적 부담이 적은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엄마의 표정에는 혼란과 피로가 뒤섞여 있었어요. 그 표정 속에는 20년 넘게 지켜온 신념이 흔들리는 조짐이 보였어요. 호텔로 돌아온 엄마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난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어.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로 고기를 멀리하는 게 우리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지금 내 몸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아니었나 봐.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눈가엔 이슬이 맺혔어요. 저는 엄마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나도 알아요. 엄마가 항상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걸 그 누구보다도요. 그렇게 우리는 오랜만에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의 채식주의는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아빠를 잃은 후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고, 저를 보호하기 위한 엄마만의 방패였던 거예요. 하지만 그 방패가 이제는 엄마 자신을 해치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엄마는 조금 나아진 모습이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호텔 레스토랑으로 내려가 조용히 아침을 먹던 중 엄마가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한 단백질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20년 넘게 고기를 입에 대지 않았는데. 그 말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엄마, 한국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채소랑 함께 조리된 생선이나 계란 요리도 있고, 맛도 아주 섬세하고 부드러워요. 천천히, 엄마가 괜찮을 만큼만 시작해봐요. 엄마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저에겐 엄청난 의미였어요. 그날 점심, 엄마는 삶은 달걀 반 개를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괜히 눈물이 났어요. 이틀 뒤, 엄마는 목발을 짚고 짧은 거리는 스스로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했어요. 저는 이때를 기회로 삼아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특별한 데 가보는 건 어때요? 한국의 진짜 맛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엄마는 잠시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또 병원 가는 건 아니지.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식당이에요. 지연이가 추천해준 곳이에요. 작지만 평판도 좋고 현지인들도 많이 갑니다. 결국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호텔 근처에 있는 한 작은 삼겹살집으로 향했습니다. 외관은 전통적인 한옥 스타일이었고, 실내는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풍겨나오는 고소한 냄새에 저조차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자리에 앉자 엄마는 주변을 살피며 약간 몸을 움츠렸습니다. 나 이런데 올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냥 한 번만 시도해보세요. 이것은 엄마의 몸을 위한 것이고 건강을 위한 것이에요. 아빠도 엄마가 건강하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엄마는 말없이 제 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특상 삼겹살 3인분에 김치, 된장찌개, 각종 반찬들을 추가했습니다. 주문을 마치고 나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20년 동안 고기를 입에도 대지 않았던 엄마에게 삼겹살을 먹이겠다는 것이 갑자기 무모한 계획처럼 믿겨졌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불판을 달구고 고기를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구워지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향이 퍼지자 엄마는 얼굴을 살짝 찡그렸습니다. 나 못할 것 같아. 저는 말없이 고기를 뒤집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연이 가르쳐준 대로 침착하게 서두르지 말자. 고기가 노릇노릇하게 익자 저는 상추 한 장을 손에 들었습니다. 쌈장을 살짝 바르고 삼겹살 한 조각을 올린 뒤 마늘 한 쪽과 파절임을 더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만든 쌈을 엄마 앞에 내밀었습니다. 엄마, 한 번만 시도해봐요. 엄마를 위한 쌈이에요. 엄마는 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용기를 내어 한 입에 쌈을 넣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게 씹었지만 곧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움, 혼란, 그리고 기쁨. 그 모든 감정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한참 동안 씹기만 하다가 결국 눈가에 눈물을 머금고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맛있어. 이렇게 맛있는 걸 포기하고 살았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졌습니다. 엄마는 쌈을 다 먹고는 손을 뻗어 직접 다음 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서툰 손길로 상추를 펼치고 삼겹살을 올리고 마늘을 얹는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3인분을 해치우고 추가로 2인분을 더 주문했습니다. 엄마는 마치 오랫동안 억눌린 허기를 채우듯 열정적으로 고기를 먹었고 중간에 소주 한 잔까지 곁들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어릴 땐 캠핑장에서 구워 먹던 고기를 정말 좋아했어. 내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걸 다시는 먹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지. 그래서 나 자신에게도 너에게도 강요하게 된 것 같아. 미안해, 클레어. 그 말은 제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엄마도 한때는 고기를 좋아했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포기한 것이 단지 신념 때문이 아니라 상실의 아픔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봐요. 우리는 그렇게 둘이서 5인분의 삼겹살을 해치웠습니다. 식당을 나설 때 엄마는 제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맛을 잊고 살았다니.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놓친 걸까. 그 목소리에는 후회보다는 새로움에 대한 경이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엄마는 마치 오래 잠겨있던 문이 열린 사람처럼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어린 시절, 대학 시절 친구들과의 바비큐 파티, 아빠와 처음 갔던 스테이크하우스에서의 추억까지 억눌렸던 기억들이 보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호텔 방에서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고 울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진짜로 화해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품는 과정이었습니다. 삼겹살은 단지 그 연결을 위한 매개체였을 뿐,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찾은 우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불고기 어때? 어제 보니까 메뉴에 있던데.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새로운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옆에서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한국 고기 요리의 다양한 맛을 즐기기 위해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갈비찜, 불고기, 닭갈비 같은 대표 메뉴부터 시작해 조금 낯선 곱창까지 도전했습니다. 특히 엄마는 곱창에 큰 관심을 보였고 처음 먹어본 뒤에는 이렇게 특별한 맛이 있다니 정말 놀랍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엄마, 곱창 어때요?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처음엔 좀 긴장됐는데 이 맛은 정말 독특해. 쫄깃하면서도 고소하네. 우리는 다음 날도 진정한 먹방 여행을 했습니다. 아침에는 육개장이나 설렁탕 같은 뜨끈한 고기, 국물 요리로 몸을 데우고 점심에는 비빔밥이나 된장찌개를 먹으며 속을 달랬습니다. 저녁에는 각종 구이 요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패턴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엄마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훨씬 활기가 돌았고 피부도 점점 좋아지는 듯 보였습니다. 의사의 말씀대로 단백질 섭취가 늘어나면서 엄마의 기력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물론 골감소증이 단기간에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분명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몸이 조금 더 가벼워진 것 같아. 예전보다 덜 피곤하고 힘이 나는 기분이야. 그 말에 저는 마음 깊이 기뻤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우리는 다시 그 삼겹살집을 찾았습니다. 이제 엄마는 훨씬 능숙하게 고기를 굽고 쌈을 싸서 먹었습니다. 고기 굽는 손놀림에서 자신감이 묻어났고
식당 안에 익숙한 냄새와 소리의 편안함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엄마는 살짝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미국에 돌아가면 어떡하지? 우리 동네에는 이렇게 맛있는 한국 음식점이 없는데.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동네에 괜찮은 한국 식당이 몇 군데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제가 직접 요리하는 법을 배워서 만들어 드릴게요. 엄마는 고마움이 담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선합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후 엄마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극단적인 채식주의자가 아니었고 건강을 위해 적절하게 단백질을 섭취하며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그 변화를 반기셨습니다. 재미있게도 엄마는 미국식 고기 요리에는 큰 흥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기는 다 거기서 거기야. 한국 음식만큼 맛있는 건 없더라고.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엄마, 역시 한국 입맛이시네요. 엄마의 건강은 점차 좋아졌습니다. 정기 검진 결과 골밀도도 조금씩 향상되었고 피로감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엄마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점이 가장 기뻤습니다. 아빠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우리는 분기마다 짧게라도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았습니다. 매번 새로운 음식과 장소를 발견하며 식도락 여행을 즐겼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준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엄마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끼리 고기 구워 먹는 건 정말 최고의 행복이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 깊이 느낍니다. 한국 음식과 그 문화가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요. 이제 우리는 같은 식탁에 앉아 웃으며 고기를 구워 먹고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과거의 상처를 하나씩 치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먼 나라의 낯선 음식 한 접시가 20년간 쌓인 벽을 허무는 데 필요한 전부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삼겹살 한 점이 우리 삶을 이렇게 크게 바꿀 수 있다니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 저는 엄마와 함께 다음 한국 여행을 계획하며 또 어떤 새로운 맛과 추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작은 댓글 하나라도 그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연 듣는 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사연들로 밤을 채워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되니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